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LA 시의원 선거는 한마디로 새로운 변화를 외치는 한인 변호사와 풍부한 경험을 내세운 관록의 정치인의 대결입니다. 한인 그레이스 유 후보 그리고 카운티 의회에서 시의회로 무대를 옮기는 마크 리들리 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맞붙었는데요. 오늘 두 후보가 선거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화상에서 맞붙어 한인 유권자들을 향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LA 한인회 주최로 열린 LA 10지구 그레이스 유, 마크 리들리 토마스 후보 토론회. 유 후보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시정부의 부정부패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는 당선되면 LA시 정부 안에서부터 변화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와 노숙자 문제, 인종차별 시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FBI investigation is not over, and that is a shame because there are more council members that are targeted, and we're going to see more people being arrested. 상대 후보인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경험이 많고 LA시 10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시작한 일은 모두 끝을 봤다고 강조하며 LA 한인타운의 저소득 아파트 3,300여 유닛을 건설했고 1,300여 유닛은 건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후보는 최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닌 10지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But to make tomorrow a better day. That's what leadership does, and that's what has to emanate from the 10th district on the Los Angeles City Council. I'm prepared to do precisely that. LA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문제에 있어 유 후보는 안전한 비즈니스 오픈과 시정부의 지원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후보는 시정부 주도의 주택, 정신건강, 직업센터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LA시 선거구 재조정을 앞두고 유 후보는 한인타운 단일 선거구를 주장했고 토마스 후보는 단일 선거군의 각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며 미 전국의 코로나 감염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1일 확진자 규모가 7만 명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향후 1, 2주 안에 다시 고강도 봉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존스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1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6만 315명, 월드오미터 집계는 이보다 더 많은 6만 2,072명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5만 9,500명으로 6만 명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40일 전보다 무려 73% 증가한 것이고 지난 8월 3일 이후 두어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역별 감염 추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초기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 2차 재확산이 한창이던 여름 동안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진행됐지만 지금은 위스콘신, 일리노이, 오하이오, 미주리 등 중부 지역 주들까지 1일 확진자 수가 적게는 1,000명대, 많게는 4,000명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뉴욕과 뉴저지도 다시 코로나가 고개를 들고 있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는 여전히 감염 규모와 속도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은 유럽의 사례를 들며 앞으로 1, 2주 뒤가 고비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세로 봤을 때 코로나 확산은 유럽에서 먼저 이뤄진 뒤 1, 2주 뒤에 미국으로 오고 있는데 고강도 봉쇄에 나서는 유럽의 상황이 곧 미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한편 코로나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 1일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온 때는 지난 7월 16일로 7만 7,36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위험 등급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코로나 위험 등급을 레드에서 퍼플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가 9.1명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달 레드 등급으로 내려갔던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비즈니스들은 다시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재개됐던 실내 식사와 영화관 등의 일부 문을 열었던 비즈니스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72시간 내 다시 문을 닫게 됐습니다. 현재 남가주 지역에서 가장 높은 퍼플 위험 등급이 내려진 지역은 LA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며 벤츄라와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레드 등급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 마사지 업소와 타투샵 등 개인관리 서비스 업종들의 영업이 추가로 허용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마크 갈리 박사는 어제 가장 위험한 등급인 퍼플 등급 지역에서도 모든 개인관리 서비스 업소들이 이미 리오픈이 허용된 미용실과 네일샵 등과 함께 일부 제한 속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관리 서비스에는 마사지 업소와 타투샵, 미용과 스킨케어, 데이스파, 바디아트, 그리고 피어싱 샵 등이 포함됩니다. 단 지역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그 규제를 따라야만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 확산 지역, 이른바 핫스팟들의 위험 등급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코로나 핫스팟 일부 지역에 내린 봉쇄 조치에 대해 예고한 대로 감염률을 재평가한 결과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퀸스 큐 가든과 포레스트 힐의 경우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주황색 구역도 노란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오선 파크의 경우 최근 감염 사례가 늘어난 추세임을 고려해 노란색 구역에 추가됐습니다. 반면 브루클린에서는 초기 레드존으로 지정됐던 구역들이 그대로 유지되며 주황색은 노란색으로 하향 조정되고 또 노란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락랜드와 오렌지 카운티 역시 최근 각각 4.8%, 4.2%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 처음 13.1%, 34.2%에서 크게 진전됐지만 여전히 안정세라고 보기엔 힘들어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어제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률은 1.6%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이창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선거 전에 공개하라며 법무부와 FBI를 압박했습니다. 막판 판세를 뒤집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바이든 후보는 아들과 관련된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막판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당시 아들 헌터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헌터는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가 현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부패 의혹이라며 FBI와 법무부 장관에게 대선 전까지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판세를 뒤집기 위해 바이든 부자의 부패 의혹을 전면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헌터 바이든을 언급해왔습니다. I'm talking about my son, Beau Biden. You're talking about me. I don't know Beau. I know Hunter. Yeah, Hunter you know Hunter got thrown out of the military. 이와 관련해 바이든 후보는 근거 없는 공격이라고 부인했습니다. This is the same garbage Rudy Giuliani, Trump's henchman. It's the last-ditch effort in this desperate campaign to smear me and my family.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가 제보한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지지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 바이든 후보 가족 대리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 대선 개표 다음 날까지 민주당 알고어 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255명,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246명이었습니다. 승리까지 필요한 선거인단 수는 각각 15명과 24명. 시선은 당시 2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던 플로리다주로 향했습니다.
대선 다음 날까지 두 후보의 득표 차는 불과 1,784표 차. 후보 간 격차가 0.05% 이내일 경우 자동으로 재검표를 해야 하는 플로리다주 선거법에 따라 재검표가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두 후보의 격차는 537표까지 줄었습니다. 공화당은 승복을 요구했지만 알고어 부통령과 민주당은 모든 투표를 전수 확인하는 수검표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 법원이 이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2일 연방 대법원이 수작업 재검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 달이 넘게 진행된 개표 공방이 끝났고 결국 조지 부시 후보가 플로리다 선거인단을 가져가며 과반이 넘는 27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제43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영화 같지만 실제로 벌어진 이 숨막히는 대선 개표전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 코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의 노림수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6개 주 또는 8개 주로 분류되는 접전주,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들에서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의 표차가 크게 나지 않을 가능성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재검표가 실시될 것이고 표차에 따라서 수작업 재검표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우편투표 조작, 부정선거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법으로 정해놓은 선거인단 확정은 오는 12월 14일, 의회가 이를 토대로 차기 대통령을 공표하는 날은 내년 1월 6일입니다. 이때까지 올해 대선 개표 결과로 승자를 결정짓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 미국의 대통령은 연방 하원이 미 국민들을 대리에 선출합니다.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 숫자는 435명, 현재 민주당 232명, 공화당 197명, 자유당 1명, 공석 5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전체 투표수는 435표가 아닙니다. 딱 50개 주에서 한 표씩 50표로 선출합니다. 인구수에 따라 각 주에 배당된 의석수는 한 석에서 최대 53석까지 차이가 나지만 각 주의 권리는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방하원 의석수대로 투표를 한다면 캘리포니아주의 53명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알래스카나 버몬트주 같이 연방하원의원이 1명밖에 안 되는 주는 아무 힘도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50개 주 50표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각 주마다 더 많은 연방 하원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 한 표를 행사하게 되겠죠. 각 주별로 살펴봤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많은 주입니다. 반면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 많은 주는 23개 주입니다. 민주당은 연방 하원 의석수가 많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등에서 압도적인 반면 공화당은 비교적 의석수가 작은 주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우 이 계산에서도 접전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정확히 9명 대 9명 동률입니다. 어찌됐든 50표의 과반인 26표를 가져가는 공화당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의 변수, 바로 연방 대법원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00년 대선에서 추가 재검표를 막으며 그때까지 근소하게 앞서 있던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를 승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죠. 만약 어느 주에서 두 후보 간 표차가 초박빙으로 진행될 경우 첫 번째 수순으로 재검표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표차가 줄었지만 승자는 그대로인 경우 또는 반대로 표차가 뒤집히면서 근소하게 승자가 뒤바뀌게 되는 경우 지는 쪽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000년 상황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의 최종 결론은 결국 연방 대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치열한 인준 전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공화당 입장에선 대선 전에 대법관 인준에 성공해 보수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정확한 팩트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편에도 언급했지만 올해 대선 역시 총 득표수는 분명히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각 주가 공평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른바 승자 독식제에서 결국 승부는 6개 또는 8개로 분류되는 접전주 스윙 스테이트에서 갈립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시점에서는 정권 교체를, 재선인 경우에는 현 정권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대선은 갖가지 화제를 불러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라는 점, 여기에 코로나 변수, 경찰 개혁을 외치는 시위까지 겹쳐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측입니다. 만약 접전주에서 1% 이하의 초박빙 대결이 펼쳐질 경우 각 주의 법률에 따라 재검표가 이뤄지고 각 당의 요구에 따라 재검표 또는 전수수작업 검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각 당은 결과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지법 역시 각 주의 정당 지지 성향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에 상관없이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이 내릴 것이고 그 판결 여부에 따라 소송 판결이 지연돼 법적 시한을 넘기는 상황이 오게 되면 미국민들의 투표는 무효화되고 연방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도 있게 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의 큰 그림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공화당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이번 대선을 놓치더라도 향후 전국에서 공화당이 유리한 위치를 만들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펼쳐진 재검표 논란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두 후보 간 표차가 수백 표 이하로 좁혀져야만 명분이 생깁니다. 가능성으로만 봤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이 우편 투표 조작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속담을 여기에 대입하면 뭐로 가도 대법원까지만 가면 된다. 점차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이 유리해지는 상황. 올해 선거에 임하는 공화당의 전략은 필연적이라기보다는 필사적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